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로 종교철학 수업이 제 13주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두 주간 종교철학 담론 10장을 통해서 해석학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해석학에 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철학 담론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분석 철학을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분석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한 철학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리고 제 12장으로 건너뛰어서 종교와 과학의 주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12장은 13장에 나오는 이성과 신앙의 주제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요 13장은 건너뛰고 이제 마지막 14주차에서는 종교다원주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주차에는 기말 시험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그래서 이번 학기를 마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10장에서 언어 철학은 분석 철학에서 중요하게 취급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10장에 나오는 분석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그 사상을 중심으로 이 분석 철학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교재 446쪽에 분석 철학이 나와 있는데, 오늘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분석 철학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철학의 기원은 전형적으로 무어와 버트란트 러셀에서 시작을 한 철학의 사조이고,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 분석 철학입니다. 무어와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두 스승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두 스승으로서 그들로부터 비트겐슈타인이 분석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트겐슈타인에 의해서 이 언어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었다 해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야말로 철학의 한 획을 걷는 사람입니다. 가끔은 제가 우리 신학을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중요한 철학자들을 언급을 했는데, 비트겐슈타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폴 리게르와 같은 이런 사람이 신학과 성경 공부를 위해서 중요한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사상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철학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스티브 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비트겐슈타인이야말로 해방적인 힘을 지녔을 뿐만 아니고 화이트헤드가 서구의 모든 철학이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비트겐슈타인 이전까지만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비트겐슈타인은 다른 어떤 유형의 철학자들과 조금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 철학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사람이기를 기대한다면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비트겐슈타인이 사회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사회학자가 될 수 있고, 비트겐슈타인이 종교철학자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종교철학자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가 종교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는 종교학자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그의 사상이
다양하고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철학은 사람이 보통 지적 한계를 느낄 때에 외국인들은 그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I'm not a Wittgenstein, I'm not a Wittgenstein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건데 나는 비켄슈타인이 아니야, 비트겐슈타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만큼 똑똑하지 않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20세기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누구인가? 왜 그가 어느 철학과 종교, 어느 철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 관해서는 교과서 4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철학 담론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448쪽을 열어주시면 여기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4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을 했던 비트겐슈타인은 14살 때까지 집에서 개인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과대학 공학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이 공학도로서의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권유로 영국에 유학을 갑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맨체스터 대학에서 공과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공과 공부는 가정 환경에서 비롯되었는데 사실 아버지가 기술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도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삶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이 자신의 스승인 화이트헤드와 함께 수학 원리라고 하는 책에 의해서 수리 철학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는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버트란트 러셀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철학자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공학도가 되어야 될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에 버트란트 러셀이 철학자가 되라고 하는 충고를 받고 그가 버트란트 러셀의 제자로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913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에서 응가하면서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책이 이른바 논리철학 농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됩니다. 이 책은 그의 스승인 버트란트 러셀의 도움에 의해서 한 권의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이 책은 원래 캠브리지 대학의 두 지도 교수였던 러셀과 무어에게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되었던 논문집입니다. 그에게는 박사 학위 구두 시험과 관련되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좀 전해지고는 있는데 당시의 지도 교수는 러셀과 무어가 있었는데 그들은 비트겐슈타인의 그 논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논고가 이른바 비트겐슈타인의 정기를 규정짓는 중요한 작품이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정기와 후기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정기가 보통 무어와 러셀의 철학적인 사상을 개성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이후에는 이 정기의 비트겐슈타인의 정기의 사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이 비트겐슈타인은 조금 다른 어떤 각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의 정기와 후기 뭐 이런 것을 좀 살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겐슈타인은 상당히 그 살아온 삶이 조금 불행한 그런 가족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의 형제들 중에 폴 비트겐슈타인이 있습니다. 그 폴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할 무렵에 전쟁으로 인해서 오른쪽 팔을 잃고 음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불운한 인생을 좀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자신도 평소에 자살의 충동을 많이 느꼈다고 할 정도로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직업으로서의 철학을 그만두고 졸업 후에 호텔에서 짐을 나르는 허드의 일도 하고 건축 노동자로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골학교 교사로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너무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모들로부터 조금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 시골 오스트리아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개팍하고 특이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가 무어의 캠브리지 대학의 무어의 후임으로서 그가 대학 교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자기의 연구실로 지나가는 중에 아침 일찍 영국의 풋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바라보고 그때 하나의 착상을 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 개념이 소위 언어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어놀이, 랭귀지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생각하게 되고 그 랭귀지 게임이라고 하는 언어놀이가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삶은 캠브리지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가 죽게 되는데 마지막 임종 때에 그를 지키고 있던 간호사가 이브니라고 하는 간호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말이 Tell them that I had a wonderful life 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사람들에게 나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 wonderful life를 살았다라고 전해달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 비트겐슈타인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을 생각을 할 때 비트겐슈타인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의 전기 사상과 후기 사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의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사상은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사상과 유사하다라고 보는데 모든 언어는 논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그런 언어는 무엇일까요?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신앙의 언어라든지 이와 같은 언어들은 논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한 언어들은 다 파괴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전기입니다. 그런데 후기는 완전히 다른 어떤 의미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언어놀이입니다. 언어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그 놀이에는 서로 다른 규칙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를테면 종교 언어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고 과학의 놀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검증하는 경험이라든지 또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종교 규칙을 좀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이 언어놀이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철학적 사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50쪽에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철학 논고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논고를 보시면 논고는 그렇게 분량이 많은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사유를 이해해야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피트겐슈타인의 그 철학적 사유는 모든 철학은 언어 비판에서 출발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언어는 사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철학은 논리적으로 혹은 분석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우리의 사고를 명료화하거나 비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좀 그의 전기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좀 쉽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팩트에 근거되어 있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비트겐슈타인의 논구에 나오는 몇 가지 그 문장들을 좀 설명을 해줄 텐데 한번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451쪽에 중간 위에 나와 있는 인용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 상당히 그 수수께끼 같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죠. 이것은 세계가 단순히 사물들의 나열이 아닌 사실들의 집합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강의하고 있는 앞에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찍고 있는 스마트폰이 여기에 있고 삼각대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물들입니다. 이 사물들의 총체로 세계가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들로 구성이 된 세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인식하고 배우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 사실만이 세계를 구성을 합니다. 결국 내가 인식하는 세계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또 그들이 사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약을 하면 일단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팩트가 중요하다. 이것을 비트겐슈타인은 원자적 사실, 아토믹 팩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해할 수 없는 사실만이 진정한 참이다, 진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자면 그것은 유아론입니다. 유아론. 비트겐슈타인이 타인의 학자로 정평이 나 있는 조지 피트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 452쪽 중간 부분에 제가 언급을 해 두었는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조지 피츠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아론의 취지는 전적으로 옳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비트겐슈타인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언어의 한계가 곧 실제의 한계이고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이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논리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세계는 여러 이제 현상들 가운데 하나이고 다양하게 사물들로 구성되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존재하는 실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결국 내가 바라보는 세계만이 팩트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언어가 제한이 되면 세계를 기술할 수가 없고 또 논리가 부족하고 논리가 한계가 있는 이유는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나의 세계는 세계로 환원하는 방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을 이제 떠올리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후기 철학의 이제 방법이 그가 죽은 후에 출간이 되었던 철학적 탐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철학적 탐구가 그의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교재 454쪽에서 455쪽에 보면 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관해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455쪽에 특별히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언어놀이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기 철학은 언어놀이에 의해서 특징 짓습니다. 그러면 언어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언어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언어의 다양성을 암시하는 것이 언어놀이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듯이 연장통에 있는 연장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망치가 있고 렌치가 있고 톱이 있고 나사 돌리개, 자, 악교 등 또 못, 나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월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기능이 이것들의 기능만큼 다양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의 후기 사상은 언어의 다양한 사용과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언어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 외에도 법칙이나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는 뭐가 수반이 돼야 되는가 하면 법칙이나 규칙이 수반이 되는데,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또 문법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듯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한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술, 테크닉이에요. 기술을 정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언어는 분석 철학이나 논리 경험주의 측면에서 말하는 논리의 구조의 규칙이 아니고 일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의 그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규칙 외에도 문법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놀이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복종하고 사건을 보고하고 연극하고 또 묻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심지어는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럴 때 욕하고 저주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기. 이와 같은 것들은 자세히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언어는 능동적인 활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교회 예배가 끝날 때에 목사님이 오늘 예배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거는 말이야 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마쳤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행동,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 언어 철학에서 이 비트겐슈타인이 이 공헌한 부분이 이런 언어의 이 활동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 속에 있는 어떤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은 첫 번째가 언어놀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는 가족 유사성에 의해서 특징 짓습니다.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가족은 상당히 얼굴이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족 유사성은 본질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대체로 유사하다라고 보는데 그 의미는 차이성과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본질주의, 정확한 그 의미를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해합니다. 삼위일체.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여러 가지 삼위일체와 연관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한 문장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은 삶의 양식에 의해서 특징 짓습니다.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언어 철학에서 사적인 언어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은 사적인 언어가 아니고 공적인 언어, 우리 공동체에서 배운 언어가 우리의 경험을 규정을 하고 이 세계를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 언어를 상상한다는 것은 하나의 삶의 양식을 상상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표현은 삶의 흐름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철학은 삶의 양식에 의해서 특징 짓고 있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정기와 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정기 비트겐슈타인은 팩트가 중요합니다. 사물들로 구성된 세계가 아니라 팩트에 의해서 실제 팩트를 통해서 언어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사실은 아토믹 팩트, 원자적 사실이기 때문에 분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언어, 사실적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기는 소위 언어놀이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은 가족 유사성 또 삶의 형식에 의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고 그것은 공동체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